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주님도 나왔습니다. 네, 각국차님, 그 다음에 맞아. 구독자님. 각독자님이 아까 라이브 하시다가 네, 놀러 오신 분 네, 가운데 감독가도 되겠습니까? 감독 오셨습니다. 이 랭글러, 네. 랭글러가 크라이슬러 집에서 정통 사륜구동, 오프로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빼고는 다 전자식 사륜구동으로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제 파트타임 이 기계식을 사용하는 브랜드가 많이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아우디나 스바루하고 혼동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건 또 다른 방식이에요. 사륜구동이 4WD가 있고 AWD가 있습니다. 네. 4WD가 바로 요걸 의미해요. 지금은. 요즘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AWD 상시 사륜은 그냥 그 자동차에서 그냥 보통 우리가 보는 사륜구동이다. 전자식이든 토셈 방식 기계식이든 보통 자동차들에 적용되고 있거나 SUV에 적용되는 건 이제 상시 사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 사륜이라는 개념은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상시 사륜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기어로 분배를 하니까 0대 100, 100대 0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기계식 설명하면서 기어비가 1이라도 있어야 배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어 방식의 사륜구동, 토셈 방식은 보통은 뭐 4대 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후륜구동 기반은 6 후륜, 그 다음에 앞에 4.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85대 15, 15대 85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이 단어로만 놓고 보면 네. 올휠 드라이브라고 딱 그 단어만 딱 놓고 보면 네. 아, 이 차는 항상 4바퀴로 구동력이 가나 보다 그렇죠. 라고 네. 생각이 네,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개념으로 네. 만든 올휠 네. 드라이브 단어는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디나 스바루는 맞아요. 올 휠 드라이버. 구동이 조금이라도 앞뒤로 갑니다. 이거는 항상 사륜일 수밖에 없어요, 기계식은. 그런데 전자식은 아니에요. 전자식은 100대 0, 0대 100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토크가 배분이 안 될 수도 있고 100으로 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시 사륜인데 이런 것들은 비프리페어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 준비돼 있어. 네. 이런 개념이에요. 항상 4바퀴를 언제든지 굴릴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네. 그게 올휠 드라이브고 항상 굴리고 있다. 네. 그거는 아닌 거고. 네. 확실히 그건 아닌 거고. 네. 하지만 기계식은 항상 굴리고 있어요. 그런 차도 네. 있는데 네. 그런 개념으로 만든 용어는 아니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4WD는 네. 이거야말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택하는 거예요. 거죠. 전자식은 사용자가 선택 못해요. 아, 그렇구나. 물론 뭐 전후 구동력을 묶어서 이 험로 빠져나올 때 5대5로 묶는 기능도 있어요. 락 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쓰는 거고 얘는 일상 주행할 때 아예 그냥 난 후륜으로 갈 거야. 그러면 후륜으로만 가요. 얘는 이제 후륜 구동 기반이니까. 그 다음에 사륜으로 5대5로 묶어버릴 거야. 그럼 얘는 그냥 5대5로 그냥 묶어요. 뭐 6대4, 7대3 뭐 이런 게 아니라 5대5로. 그 다음에 야 험로를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토크 비율을 4배로 줘. 그러면 4대1 비율로 해서 4L 모드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한 토크로 험로를 빠져나올 때 필요한 기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립 상태에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기계식이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파트 타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을까? 파트타임. 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사륜구동이에요. 원래 초창기부터 이런 방식이 사륜으로 여겨져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파트타임이 돈을 못 벌잖아. 시간은 내가 자유로운데. 요즘 알바 시급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그 전시간 직장에 비해서는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기업체도 이걸 해놓으려면 장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재료비가. 그리고 차가 커야 돼요. 핑도리에는 못 집어넣어. 너무 이게 복잡하니까.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야 이게 파트타임이 좋기는 한데 승차감도 별로고 그 다음에 이게 지능적으로 요즘은 트랙션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얘는 5대5로 묶어버리니까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부장에서는 워낙 좋긴 한데 네. 요새는 SUV도 다 온로드잖아요. 그러니까 시내 타고 다니고 그러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더 적합하게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AW가 나오고 네. 그러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자유롭게 조절되고 하는 것들이 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많이 파트타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걸 다 기계식으로 레바로 막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요즘 오토 모드도 있어. 예전은 밖에서 내려가고 바퀴 해가지고 딥허브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그렇죠. 구동을 걸고 네, 빼고 네,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안에서 버튼으로. 예, 이게 레버로 하고 그다음에 락도 버튼으로 하고 더군다나 오토 모드도 있어. 지가 알아서 그 후륜으로 가다가 필요하면은 배분을 해주는 오토 모드도 있고 좋아졌어요. 예. 하지만 파트타임은 이런 식으로 정통 오프로드에만 사용을 한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명 SUV나 사륜구동 자동차들에는 이런 방식을 안 씁니다. 예. 안 쓰기도 하고 효율 문제로 못 써요. 못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고속 주행할 때 그렇죠.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안정성 면에서 오히려 안 좋거든요. 지금 링크 구조가 네. 서스펜션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딱 네. 보시면 영상만 딱 보면 후륜 지금 찍고 있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후륜이 그렇죠, 앞에 그렇죠. 와 있네. 예. 이게 이제 엑셀인 네. 거예요, 엑셀. 네. 이게 딱 리지드 엑셀인 거예요. 좌우 바퀴를 엑셀로 묶어 놓은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요게 이제 구동축하고 네. 이렇게 그 서스펜션을 연결하는 이 암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리지드 엑셀이에요. 그리고 5개의 링크로 잡혀져 있다 그래서 5 링크라고 부릅니다. 이 네. 엑셀을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얘가 이 4개만 있으면 좌우로 흔들릴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로를 잡아주는 저기 5개. 엑셀, 저 링크가 하나 있는 네. 거예요. 아, 네. 5개. 예전에는 좌우로 잡아주는 링크가 없어서 4링크 방식으로 많이 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좌우 흔들림에 좀 취약하니까 네. 요즘은 저기에다 보강을 하나 더해서 5링크로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승용차 스포츠카에서도 이런 방식을 썼어요. 그 머스탱이 한동안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요즘 멀티링크로 많이 바꿨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오프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왜냐하면은 요렇게 해야지만 구동축하고 이 서스펜션이 같이 움직여야지만 험로를 다닐 때 이 자유도가 생겨요. 그래서 상하 바운스에서 이렇게 그 높은 어떤 그 언덕을 지나가거나 뭐 돌을 통과할 때 이 구동축에 큰 영향 없이 예,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지상고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그래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륜 쪽에 스테빌라이저, 네. 뭐 안티롤바라고도 하고 스웨이바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네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링크가 쭉 가서 바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게 이게 이제 스웨이바예요. 네. 스웨이바인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스웨이바가 쭉 가다가 중간에 뭐 하나 달려 있잖아요. 이 네. 요놈이. 네. 예. 요놈이 얘를 붙였다 끊어줬다 네.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란 거죠. 네, 어허. 저게 왜 필요하냐면 오프로드는 한 바퀴가 뜨거나 한 바퀴가 이렇게 가라앉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두 바퀴가 이런 식으로 안티롤바에 의해서 묶여져 있으면 이게 한쪽의 각도가 너무 지나치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좌우 로우를 잡아주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저게 묶여져 있으면 자유도가 낮아집니다. 저걸 풀어줘야 돼요. 저걸 풀어주면 한쪽 바퀴가 높이 뜨더라도 구동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묶여 있으면 네. 묶여 있어야 차가 횡지를 받을 때 차가 많이 안 기울어지는 그렇죠. 거죠. 롤이 네. 덜 생기는 건데 네. 롤이 덜 생긴다는 이야기는 바퀴가 차체의 상대적인 운동을 덜 못한다는 이야기로 그렇죠.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얘가 끊어줘야 한쪽 바퀴가 바위를 타고 넘어야 되는데 네. 바위를 타고 넘어가니까 차가 막 기울어지면 그렇죠. 안 좋잖아요. 네. 그거를 차체는 좀 덜 기울이고 바퀴 한쪽 바퀴만 속 이쁘게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얘를 끊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 독립성을 더 주는 거죠. 그렇죠. 독립성을 더 줘서 험로를 다니면서 지형이 평평하지 않은 한쪽이 솟아 있거나 꺼져 있거나 하는 데서 예, 이 구동축의 구동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제 끊어놓고 세게 달리면 차체 요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럼요. 차가 이렇게 막 롤에 너무 살살 취약해지는 달릴 거죠. 때만 예. 쓰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오프로드 하시면서 이 비포장에 험로 다니시거나 도강하시거나 할 때 저걸 풀어놓고 하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통 오프로더라면 이런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뭐 그 SUV 가운데서도 보면은 뭐 후륜은 리지드 엑스를 쓰는데 전륜은 거의 안 씁니다. 전륜은 승용차랑 비슷하게 W25를 쓰거나 맥퍼슨을 쓰던데 지금 이거는 전륜 후륜이 다 리지드 엑스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통 오프로드의 계보를 잇는 파트타임 사륜구동의 원형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것 때문에 매니아들이 이 차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날것의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 감성을 예. 다른 차에서는 못 느끼죠. 못 느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스티어링 기어가 기존에 보는 우리가 렉 앤 피니언 방식의 구조가 아니라서 그렇죠. 이 스티어링 기어 모양도 달라요. 위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얘가 돌아가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막대기를 저쪽으로 밀 거잖아요. 저쪽으로 밀면 이 암이 움직여서 이 막대기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퀴가 벌어졌다가 오므려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죠. 네. 보통은 이 가운데 그 렉앤 피니언이 있어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준다든지. 그렇죠. 네. 그렇게 좌우로 하는데, 이렇게 예. 밀어주죠. 피니언 기어가 돌아가면서 렉 네. 기어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인데. 근데 이 스티어링을 위해서 긴 막대기가 2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예, 그리고 그 위쪽에 조절하는 장치를 이제 리서큘레이팅 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요 안에 시스템은. 예. 그러니까 리서큘레이팅 볼 시스템이 이게 예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방식이에요. 전통적으로 예전에 고급차 만들 때 그런 방식을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싼 차는 렉 앤 피니언, 아하. 약간 고급차는 이제 리서큘레이팅 볼 시스템을 썼는데 이거를 왜 지금은 안 쓰냐면 일단 리서큘레이팅 볼 시스템이 복잡해요. 야, 렉 앤 피니언이 저렴하고 간단하니까 그냥 이걸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급차든 저급 대중차든 이제 그걸로 통일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 렉 앤 피니언 방식의 그 스티어링 기어가 이제 유압식에서 EPS 방식으로 전기 모터식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리서큘레이팅 볼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 앤 피니언의 이 구조가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조절하기가 너무 간편하고 그 간단하니까 요 방식을 이제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율주행에서 가장 다루기가 손쉬운 방식이에요. 리서큘레이팅 볼 시스템은 이제는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얘는 지금 그걸 왜 쓰냐면 렉 앤 피니언 방식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요게 이제 렉 기어가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충격을 받는 면적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충격이 더 많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오프로드를 갈 때 아니면 뭐 노면이 막 거칠 때 이게 운전자에게 그대로 충격이 전해지는 킥백 현상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도로를 다니는 차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험로를 다녀야 되고 뭐 돌길 다녀야 되고 흙길 다녀야 되고 하니까 이게 계속 킥백 현상으로 불필요한 피드백이 계속 오면 사용자들이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 고급차에서 이 방식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렉앤피니언을 바꾸고 나면 네. 차가 왠지 막 싸구려 차가 된 것 같거든. 그렇죠. 거칠거든. 네. 노면 반응이 막 오니까. 그나마 근데, 지금은 얘는 안 그랬거든. 그나마 지금 스티어링 기어가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걸러주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근데 비포장을 다닐 때는 말씀하신 대로 킥백 현상이 막 오면 너무 피곤하거든, 운전자가. 피곤하죠. 응? 그래서 여기 이런 스타일에서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되게 이제 크라이슬러 집에서는 되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안 쓰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안 쓰는 방식인데 좋기는 하죠. 장치도 좀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비싸기도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얘 험로 주파용이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수리를 해야 되거나 뭐 고쳐야 될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렉 앤 피니언 방식에 비해서 이렇게 좀 핸들이 잘 뭐라자면 놀죠. 그렇죠. 예, 이래가 오프로드에서는 이런 성격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그렇죠. 오히려 운전에 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좀 실수를 하더라도 보정을 할 수 있는 그 여유, 그러니까 그 유격이 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집에서 이게 맞구나 하고 여기다가 적용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요걸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렉 앤 피니언 방식의 이건 마치 싸구려 렉앤피니언이 싸구려고 굉장히 옛날 거라고 아. 그 뉘앙스를 주고 리서큘레이팅 이 볼 시스템은 최신의 뭐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혁신이라는 말은 안 순서대로 쓰는데 따지면 반대잖아요. 반대죠. 네. 리서큘레이팅이 먼저 네. 나왔고 네. 그다음에 렉앤피니언이 나중에 나왔고. 그리고 예전에 그 싸구려로 쓰던 렉 앤 피니언 스티어링 기어하고 지금 스티어링 기어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지금은 렉 앤 피니언 방식의 스티어링 기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리서큘레이팅 볼 시스템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특성에 맞게 여기다 집어넣은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요거를 차주분들이 뭐 좋은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 맞는 시스템이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건 뭐 상관없는데 요걸 소개하시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방식을 다른 제조사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구현이 렉 앤 피니언 지금의 스티어링 기어에서 가능하지 이 리서큘레이팅 볼 시스템은 EPS 걸기도 되게 까다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태되는 방식인데 지금 여기에는 네. 오프로드 성격 때문에 사용이 됐다는 점이죠. 엔진이 다운사이징이 됐는데 예. 아,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차, 네. 큰 차에 네. 엔진이 요만큼 되게 요만큼 미니미하네요. 예. 귀요미예요. 예. 귀요미 엔진이에요. 예. 그래서 귀요미 엔진. 뭐 위쪽으로는 더 크겠지만 이 밑에 오일팬 쪽에 이 블락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더 작아 보이고 얘는 또 이렇게 직각으로 안 해놓고 이렇게 좀 기울여놨네요. 이 최신 다운사이징 엔진인데. 500피터. 네. 이게 이제 클라이슬러가 그 1927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미국에서 빅3 중에서 네. 유일하게 유럽에 본격적으로 지출을 못했던 네. 제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품질 문제가 계속 있었어. 그지. 네, 클라이슬러 차는 허접하다. 품질이 안 좋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유럽의 가장 품질 안 좋은 브랜드인 피아트하고 또 끼리끼리 노는 거야. 그러니까 피아트하고 크라이슬러하고 만나니까 네. 피아트는 미국에서 되게 악명이 있는 게 네. 이런 말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피아트를 미국 애들이 놀리면서 피아트가 뭐에 약자냐 그러면 fix it again today. 그래서 피아트다. 그렇죠. 너 오늘 또 고치는구나. 그러니까 랜드로버 유저들이 서로 인사를 안 하잖아요. 왜요? 그 아침에 ASM에서 만났으니까. 그때 이미 얼굴 익혔으니까. 근데 피아트 차주들도 웬만하면 친구들이야. 그치. 웬만하면. 자주 보니까. 예. 자주 보니까. 자주 보니까. 센터에서. 친하지. 예. 그런 뜻이군요. 반상회도 하고 그러지. 근데 이게 클라이슬러하고 또 피아트랑 뭉쳤단 말이지. 이게 다 전범은 전범끼리. 무적이네 무적. 이게 품질 안 좋은 브랜드는 안 좋은 브랜드끼리 서로 끌리나 봐. 비슷한 그렇지. 대상에게. 맞아. 피아트 클라이슬러 산하에서 네. 이제 푸조랑 붙었잖아요. 예, 푸조 시트로행이랑 붙었는데 이 푸조 시트로행에서 좋은 영향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도 푸조 시트로행은 대중차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좀 앞으로 글로벌 시장 차세대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장에서 좀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집 브랜드는 클라이슬러의 그런 허접한 품질력하고는 그래도 조금 구분되는 게 얘는 계보가 달라요. 네. 얘는 윌리스 오버랜드, 그다음에 아메리칸 벤텀사에서 기원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MB라는 그 작전 차량, 다목적 작전 차량, 소형 군대 그 4분의 1톤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작전 차량을 만들면서 네. 그게 이제 전쟁에서 한 28만 대, 30만 대 가까이 생산이 됐었고 전후에 시빌리언 집에서 아메리칸 모터스, 아메리칸 벤텀사가 이제 그거를 상표 등록을 해서 70년대 카이저사에 합병이 되면서 AMC라는 회사로 아메리칸 모터스 코퍼레이션 그러면서 요게 이제 1986년도에 클라이슬러에 합병되면서 지금으로 이어진 거죠. 개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확실하고 자기만의 영역이 있었던 브랜드예요. 그래서 클라이슬러하고는 조금 다른 대접을 받기는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8단 변속기 여기 이렇게 물리고요. 죄송합니다. 네, 8단 변속기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물리고. 여기까지 네. 되게 크죠. 이게 뭐 4기통이긴 하지만 272마력이에요. 5250rpm에서 2000cc 4기통에 270마력이면 최신 엔진의 그 출력을 다 내고 있는. 그렇죠. 숫자적으로 볼 때. M233, M239 엔진처럼 뭐 또 그런 특이한 엔진.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는 그 끝판왕은 아니지만 다운사이징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GM도 그렇고 클라이슬러도 그렇고 또 포드도 그렇고 거의 2000cc 터보로 가고 있고 지금 그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도 거의 직렬 4기통 2000cc가 이런 중형이라든지 준대형까지 커버할 수 있는 다운사이징 엔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다가 48V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2터보가 걸리게 되면 효율은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랜저를 얘기할 때 혁신을 논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한 이유가 3.3 자연흡기 엔진은 지금 거의 퇴출입니다. 퇴출이기 때문에. 트렌드로 보면 엄청난 대백이라인 거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환경 이미- 문제 때문에. 세상이 이미 다운사이징이 많이 진행이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향후 10년간의 시장을 거의 리딩을 할 거예요. 내연차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차나 그 외 차세대차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사용될 가장 효율적인 배기량으로 지금 정해 놓은 거죠, 제조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빨리 이 추세를 발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리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따라가는 입장이 돼 버려 가지고 빨리 서둘러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트랜스포 케이스인데 엄청 크죠? 그러니까 엄청 크죠.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가리고 네.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 그렇구나. 거의 변속기만 하잖아.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게 파트타임의 왜 위용이야. 그러니까 거의 엔진 사이즈랑 얘 사이즈랑 좀 보태면 거의 똑같은 것 맞아요.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기계식이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뭐 아우디의 꽈트로라든지 엄청 스바루의 그 기계식은 이렇게 안 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파트 타입으로 5대5로 묶어서 네. 험로를 주파를 해야 되고 5대5만 묶는 게 아니라 디퍼런셜 락도 지금 전후 다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퍼런셜 락이라는 거는 디퍼런셜을 막대기처럼 묶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디퍼런셜이 뭐 한쪽이 접지력을 잃었을 때 계속 그쪽으로 출력을 보내주는 멍청한 짓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지금 디퍼런셜 한쪽으로 출력이 몰리는,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바퀴로 계속 몰리는 그 현상을 막아주는 게 LSD거든요. LSD가 이런 현상이 비정상적인 슬립이 감지가 됐을 때 디퍼런셜을 락을 시켜가지고 이쪽에 가는 출력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정을 해드리면 디퍼런셜은 토크를 한쪽으로 밀어줬을 때 LSD가 그 토크를 분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출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퀴가 한쪽에 접지력을 잃었어. 그래서 디퍼런셜이 멍을 때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문 나가 헛들. 와, 헛돌지. 그러면 그쪽 바퀴에 거의 토크가 어때요? 강하게 걸리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디퍼런셜은 토크 분배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토크가 약해지면 이쪽도 당연히 약해져. 비율대로. 그러면서 회전력이 막 가해지니까 그거는 토크예요, 출력이에요. 출력. 야, 우와 씨. 대박. 이야. 이걸 어떻게 알았어? 야. 맞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출력이 몰리는 현상을 LSD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LSD는 5대5로 묶지는 않아요. 이게 아주 초창기에는 비스커스 커플링이라는 장치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차에는 헬리컬 기어 같은 커플링을 써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후륜구동이나 좀 출력 높은 차는 다판 클러치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륜 분배 장치, 전자식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를 요 디퍼런셜 쪽에 옮겼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그게 토크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토크 바이어스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통 한 1에서 10이면 보통 한 5, 6 정도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정도, 한 60% 정도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잃어버리고 있는 출력이 이쪽으로 반대로 전달이 돼서 그걸로 빠져나가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디퍼런셜을 설명을 하고 LSD를 설명을 하면서 이 토크를 한쪽 바퀴로 몰렸을 때라고 설명을 하는데 토크가 아니라 출력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도꼭지에 호스를 물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뿌려야 되는데 가운데 구멍이 났어. 그럼 물이 안 나오고 구멍으로 쫙 빠지나 압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빠지는 구멍을 손가락으로 살 막아주면 물이 다시 나가요.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LSD가 그 손가락인 거지. 예. 그렇죠. 손가락.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아예 그냥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5대5로 묶어버리면 그냥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출력과 여기 출력이 똑같아져. 그러면 얘가 빠져서 구동력을 잃어도 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타임에서 이게 디퍼런셜 라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 험로 나올 때 보면 그냥 유유자적이야 그냥. 보통 사륜구동은 그래도 몇 번 막 하면서 헛바퀴 돌다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뭔 일 있나 그래서 이렇게 쓱 하고 나와요. 네 바퀴 중에 한두 바퀴만 걸려있으면 네. 되거든.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쓱 나오고서 뭐 너 뭐 하니? 뭐 이러면서. 뭔일 있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륜구동의 디퍼런셜 케이스도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 장치고. 멋지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파트 타임은 이 앞쪽에 있는 걸 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걸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복붙한 거예요, 복붙. 이렇게 보시면 돼요.